여러분들은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적당히 필요하다? 아니면 전혀 필요 없다?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한 번은 해봤을 겁니다. 제가 이런 물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제 아내에게 있는 문제점 때문이에요. 바로 문제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는 연애 때부터 크고 작은 거짓말을 늘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었죠. 어떨 때는 그게 너무 사소한 이유여서 종종 귀엽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는 더 큰 거짓말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서 저희의 결혼 생활까지 위태로워졌습니다. 제가 거짓말이 싫은 건 단순히 절 속여서 화가 났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진실을 말하더라도 믿지 못하게 되는 게 싫었던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거짓말이 습관이었고 연애 초기에는 그나마 나은 편이었어요. 이를테면 밥을 먹었는데 먹지 않았다고 하는 정도였죠. 이유는 제가 서운해할까봐 혹은 함께 먹고 싶다는 이유였기에 그때는 마냥 그게 귀엽게 느껴졌고 저를 위한 배려쯤으로 여겼네요. 하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아내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주 거짓말을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기억을 되짚어보면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저를 만나기로 해놓고 몸이 아프다고 했던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녀를 위해서 죽을 사서 집으로 갔고 문고리에 걸어두고 가려고 했죠. 왜 여자들은 갑자기 말도 없이 찾아오는 걸 싫어하기도 하고 그때는 저희가 그 정도로 긴밀한 사이가 아니었기에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할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현관문 안쪽에서 아내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걸 보면 분명히 집에서 술을 먹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태연하게 아내가 나와서 문을 열더군요. 저를 보고 놀란 아내의 뒤 열린 문틈으로 5명이 넘는 남녀 친구들이 뒤엉켜서 놀고 있는 게 보였고 말입니다. 저는 순간 화가 나서 한숨을 쉬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아내는 저를 뒤따라왔고 저를 잡고는 미안하다며 울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왜 이런 일로 아프다는 거짓말까지 해야 했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했죠. 오빠를 실망시키기 싫었어. 정말이야. 싸우기도 싫었고. 내가 너 친구들이랑 논다고 뭐라고 한 적 있어? 없지. 없는데 내 생각에는 약속을 깼으니까 그냥 무서웠어. 싸우기 싫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 그냥 회피 아니야? 설령 내가 화를 내더라도 네가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고. 그냥 늘 편안하고 싶었어. 내 의도 자체는 나쁜 게 아니잖아.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단지 친구들이랑 좀 놀았던 거고. 결과가 뭐든 과정 중에서 거짓말이 드러나는 거 나 별로야. 알잖아. 그간에 네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그랬고 넌 그때도 그러지 않겠다고 나한테 약속했었잖아. 그런데 이번에는 아프다는 말까지 했어. 점점 심해져. 알아. 근데 잘 되지 않아서 그래. 내가 그렇게 생겨먹었어. 그때 아내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줄곧 바빴던 부모님은 자신에게 관심이 없었다고 해요. 말이야 모든 걸 자율에 맡긴다고 했지만 거의 방치에 가까운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죠. 그래서 아내는 그때부터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하면서 관심을 받으려고 노력했답니다. 시작도 아주 작은 거였다고 해요. 아프다거나 혹은 다쳤다거나 하는 정도였던 거죠. 특히나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듣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은 떨어졌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어차피 그걸 말한다고 해서 직접 알아보거나 할 의지는 없었기에 모두가 그냥 믿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성인이 된 그 뒤에는 착하고 좋은 딸이 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도 했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척, 도서관에서 공부한 척, 아프지 않아도 아픈 척.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자신이 의도하지 않아도 혹시나 자신을 미워하진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습관처럼 거짓말을 하게 되었던 거였어요. 아내는 그 말을 하면서도 그때의 감정이 생각났는지 서럽게 울었죠. 완벽하진 않았지만 아내의 진심 어린 설득은 저를 이해시켰어요. 누군가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그 두려움을 거짓말로 덮어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그녀가 안타까웠고 지켜주고 또 고쳐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린 그날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솔직해지기를 약속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의 학습으로 만들어진 버릇이기에 아내의 거짓말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라 저 역시도 그때 왜 싸우게 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고 대충 이런 거였습니다. 어제 친구랑 어디를 갔는데 어디에서 뭘 했다 라는 말을 하고 일주일이 지나면 아내는 그때 그 친구를 만난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친구의 생일이 1년에 3번 정도일 정도로 말의 앞뒤가 맞지 않게 내뱉곤 했죠. 그래서 저는 떠보고 훔쳐보고 알아볼 필요도 없이 아내의 거짓말을 잡아낼 수 있었던 거고요. 실제로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하던 아내는 자신이 내뱉은 말의 90%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제대로 물어보면 그 이유가 너무 사소했기에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나쁜 짓을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만나서 하는 거짓말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아내는 혹시 모를 저희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기 싫어하려는 방어적인 본능이 더 많았어요. 하지만 그걸 이해한다고 해도 상대가 거짓말을 하는 건 정말로 극도의 불쾌감을 유발하곤 했습니다. 애초에 싸움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하든 거짓말로 인해 싸운다면 결과는 똑같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아내를 바꾸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대신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이렇게 계속 감정에 솔직하지 않으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걸 인식해. 응, 나도 노력해볼게. 진짜 고치려고 하루에 몇 번은 다짐한다니까. 다짐으로는 안 된다고 했잖아. 대화를 해야지. 뭔가 불만이 있으면 말을 하고 내가 뭔가를 물으면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바로 대답하는 거야. 알았지? 알았어. 진짜 망설이지 않을 거야. 저는 아내를 위해서 준비한 수십 가지의 질문을 던졌고 아내는 바로바로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서로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노력한 것에도 이유가 있었죠. 아내는 그 거짓말을 제외하면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성격도 좋았고 제게 잘하기도 했으며 무엇보다 제가 그녀를 많이 사랑했죠. 그런 그녀였지만 결혼을 결심한 것 역시도 앞서 말한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거기에 하나를 추가하자면 효과가 있었는지 아내는 거짓말을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솔직하게 말해줬고 저 역시도 아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줬어요. 하지만 그게 착각이라는 걸 알게 된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우연히 아내가 주로 쓰던 컴퓨터 검색 기록에서 거짓말 잘하는 법을 검색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내는 거짓말을 멈춘 게 아니라 더욱 진화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읽으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는데 내용은 대충 이랬습니다. 첫째는 너무 복잡하지 않게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기억을 못하는 것부터 시작하니 거짓말에 등장할 인물들의 얼굴로 성격을 분석해두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뾰족하고 인상이 날카로운 친구의 얼굴과 이름을 매치해놓고 오늘 그 친구와 대판 싸우느라 늦었어 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두면 싸움이라는 단어에도 그 친구의 얼굴이 떠오르게 되니 기억을 할 때 유리해진다는 거였죠. 그리고 둘째는 가상이 아니라 실제가 묻어있는 가상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충격적이었는데 거짓말에 진실을 섞으면 이야기가 풍성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자신의 실제 경험을 녹여서 그럴싸한 말을 만드는 거였어요.
대신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걸 내포하지 않고 거짓말에 등장하는 친구가 그런 말을 했는데 이게 맞아? 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걸 제가 동조했을 경우에 말을 이어가면서 짜내는 형식이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자신은 정보가 전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였죠. 그걸 읽고 있으니 속이 굉장히 거북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발견하기 바로 전 제가 그 이야기를 분명 아내로부터 그런 느낌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오빠는 알아? 한정판 같은 거 막 사서 되팔고 하는 거. 들은 적 있어. 의외로 수입이 좋다고 하더라고. 특히나 남자들도 하더라고. 장난감이나 명품 같은 거. 아, 그래? 난 그런 거 있는 줄도 몰랐어. 근데 이번에 신발 한정판을 판다고 하더라고. 딱 200켤레라는데 희소성이 있어서 내 친구가 그거 한다고 나더러 자꾸 같이 가달라 그러네. 그래. 다녀와. 그게 실은 밤새야 할 수도 있다는데. 하루를 자고 오겠다는 거야? 어디서? 친구네? 다들 텐트 치고 거기서 자다가 백화점 문 열고 구매하고 그런다더라고. 나도 잘 모르는데 한번 배워보고 괜찮으면 나도 할까 해서. 왜? 싫어? 아니야. 여러 가지 경험해보는 거 뭐 나쁘지 않지. 고마워. 나도 살 수 있으면 사볼 건데 잘 모르겠다. 못 사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그런 거 줄 서도 못 받는 사람들 많아. 그렇겠지? 기대는 하지 말아야겠어. 그때의 아내의 표정을 저는 떠올리면서 작게 몸을 떨었어요. 너무나 태연하게 제게 정보를 대묻고 신뢰감을 심었으며 한정 판매라는 진실을 한 스푼 섞어서 제게 떠먹여준 거였습니다. 그 일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분명 그날의 아내는 거짓말 잘하는 법의 예시를 거의 비슷하게 흉내냈더군요. 저는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뒤에서 알아보고 혼자 망상하는 것은 적성에 맞지 않았죠. 그래서 아내와 얼굴을 마주하자마자 검색 기록에 대해 따져 물었어요. 아내는 처음에는 잡아댔고 그 다음에는 화를 내다가 결국에는 인정했습니다.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놀고 싶었어. 친구? 대체 왜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날 어디 갔었어? 친구 아니고 친정. 진짜야. 우리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 왜? 거기 간다고 말하면 그만이잖아. 그야. 내가 서운해할까봐 싸울까봐라는 핑계는 말하지 마. 나 그런 적 없어. 진짜 별 이유 없었어. 결혼도 했는데 집에 가는 게 눈치 보였고 혹시나 오빠네 어머님이 아시면 출가 외인 어쩌고 그러실까봐. 우리 엄마도 그런 사람 아니야. 외박하고 친정 자주 가는 며느리를 누가 좋아해. 세상에 없어. 그런 시어머니는. 됐고, 도대체 그건 고칠 수가 없는 거야? 왜 별일도 아는 걸 자꾸 크게 만들어? 그냥 말하면 내가 불쾌할 일이 전혀 없잖아. 우리 엄마한테 알려지는 게 싫으면 나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하면 끝날 일이었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오빠도 이제 알잖아.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노력은 해. 근데 거짓말 잘하는 법을 검색하면서 그걸 노력이라고 하는 거야? 오빠 화내지 마. 내가 잘할게. 어? 이제 나도 더는 못 참어. 입만 열면 거짓말이니까 내가 널 어떻게 믿어? 앞으로 네 말을 하나씩 의심해봐야 하는 내 기분은 어떨 것 같은데. 저는 그날 진심으로 화를 냈어요. 아마도 연애 기간을 다 합쳐도 그 정도로 화를 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력하겠다는 그 말조차도 거짓말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솔직히 그때는 아찔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그때처럼 거짓말을 한다면 저는 정말로 하나도 모를 것 같았거든요.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도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고 어떻게든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했네요. 그래도 그때 이혼 이야기까지 나와서 놀랐는지 그 이후로는 거짓말을 했다가도 금방 다시 진실을 털어놓는 정도로 바뀌긴 했습니다. 여전히 아내의 거짓말은 너무 사소해서 진실을 이야기해도 그게 싸움으로는 번지지 않았고요. 저는 그렇게 조금씩
천천히 바뀌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거짓말을 일상처럼 하는 건 확실히 문제였어요. 새아가가 많이 다쳤다면서? 네? 무슨 교통사고를 당했다는데 연락도 안 된다. 넌 몰라? 아이고, 내가 병원을 가야 되는데 전화가 되지 않아서 답답해 죽겠어. 아, 그거 큰 건 아니고요. 그냥 살짝 놀란 정도요. 뭐? 그래? 아휴, 그럼 다행이네. 난 너무 놀라서 심장이 벌컥거린다. 목소리가 분명 다 죽어가는 그런 목소리였는데 정말 맞아? 설마 나 걱정시킬까봐 쉬쉬하는 건 아니지? 그러지 말어. 아니요. 거짓말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좀 진정되면 전화라고 전할게요. 이처럼 아내는 회사 회식 때문에 저희 집에 가겠다고 한 약속에 10분 정도 늦을 거라는 말을 못해서 교통사고라고 둘러대고 전화를 끊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는 거의 뒤로 넘어가셨고요. 이제 저도 그쯤 되니 아내를 포기했고 오히려 제가 거짓말이 같이 늘어갔습니다. 그건 그거대로 최악이긴 했어요. 애초에 해야 할 필요도 없는 거짓말이었기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보통 상대를 위해서 하는 하얀 거짓말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을 위한 거짓말이었으니까 보기 좋지 않았네요. 그런저런 일들로 저희 사이는 좀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건 제 탓도 있었을 거예요. 아내의 거짓말을 듣기 싫어서 이제 묻거나 궁금해하지 않기 시작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다행인지 그 무렵에 저희 둘 사이에 아이가 생겼고 점점 그런 자질구레한 거짓말은 기억 속에서 흐릿해져 갔어요. 저는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했고 아내 역시 회사를 그만두고 양육에 신경 쓰면서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몸이 좋지 않으면 저는 언제든 달려왔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새벽이라도 뛰어나갔어요. 그렇게 예쁨 받는 길이라고 아주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에게 학습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고생이라고 생각하지도 귀찮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딱 그때라도 잘하면 평생을 간다는 교훈적인 가르침이었어요. 아무래도 저희 아버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내는 이런 제 모습이 좋았는지 굉장히 밝아졌고 다시 아내를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더욱이 이제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으니 그런 문제로 타인의 시선을 신경 써서 거짓말을 할 필요성도 없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고 딱 7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해도 무방했네요. 우린 여느 가족처럼 웃고 떠들고 아이의 사진을 찍고 서로가 즐거워했으며 많은 대화도 나눴습니다. 그런 평화로움 속에서 저희 가족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된 것은 제가 지방으로 장기 출장을 가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아내는 그 무렵부터 몸이 좋지 않다고 아이는 이런 엄마의 소식을 제게 전달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바로 집으로 장거리 운전을 해야 했어요. 그러다가 그 주기가 점점 짧아져서 평일에는 아예 일을 쉬고 병원까지 전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딱히 별다른 병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별의별 검사를 다 진행했지만 뚜렷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죠. 답답했고 너무나 피곤한 상태였어요. 아무래도 업무량에 쫓겨서 잠을 줄여야 했는데 4시간이 넘는 거리를 운전하고 하루도 쉬지 못하는 건 죽을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울면서 아내를 걱정하는 전화를 걸어올 때마다 달려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막 토하고 열나. 머리에서 불나, 아빠. 정말? 병원은 안 갔어? 엄마가 괜찮아질 거라 그랬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니야. 오늘은 아빠가 못 갈 것 같은데. 엄마 죽어. 죽으면 어떡해. 할머니 대실 보낼 테니까 걱정 말고 있어. 알았지? 아빠가 이번 주말에 또 갈 거니까. 오늘은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 아빠 나빠. 엄마 진짜 많이 아프다니까. 알았어. 그럼 어떻게든 아빠가 방법 생각해 볼게. 응, 안 자고 기다릴 거야. 아빠 얼른 와. 얼른. 한 번은 너무 피곤한데 아이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걱정돼서
일단 저희 어머니에게 부탁을 했는데 어머니 말씀으로는 아이는 울고 있는데 아내는 크게 열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조금 의심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도 애써 아니라고 부정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솔직하고 본 그대로를 이야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그 사이에 약을 먹고 열이 내렸을 가능성도 충분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연차까지 써서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큰 문제는 없었고 밤사이 많이 좋아졌다고 말하더군요. 딸이 꾸벅꾸벅 졸고 저 역시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안타까웠습니다. 병명도 나오지 않은데 계속 몸이 좋지 않은 아내도 걱정되었고요. 저는 그래서 아내 대신 밀린 집안일도 하고 아이도 돌봐주면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다시 지방으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아이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어쩔 수 없이 무슨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그 다음에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이미 병원이었는데 과로에 영양 결핍까지 있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쓰러지면서 사무실에 있던 화분 위로 넘어지는 바람에 오른쪽 팔 그리고 이마 부분을 꿰매야 했습니다. 그렇게 내리 이틀을 저는 병원에서 보내야 했고 휴대폰도 챙겨오지 못해서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지 못했어요. 병원 내에서도 전화를 쓸 수는 있었지만 그때 저는 그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서 거의 내리 잠만 잤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에 사무실에서 제 핸드폰을 찾았는데 전원을 켜기 무섭게 수십 통의 부재중 메시지가 날아왔어요. 그리고 음성 녹음도 있었죠. 대부분 딸이었고 역시 아내가 아프다는 말이었어요. 아내는 매번 아프고 토하고 열이 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보던 와중에 희한한 부분을 발견했어요. 아내가 아플 때마다 앞선 통화에 꼭 부재중 통화가 3건 정도가 찍혀 있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그게 이상하다고 느꼈고 그 이전의 기록도 살폈어요.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3통의 전화 후 아이에게서 아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았던 게 보였습니다. 2번, 3번 확인해도 그 결과는 소름 끼칠 정도로 규칙적이었고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서 회사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집으로 무작정 올라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부재중 전화는 왔고 3통 이후에 딸의 음성 녹음이 저장되어 날아왔네요. 저는 이를 악물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는 순간 아내와 딸이 밖으로 걸어 나오는 걸 발견했어요. 딸의 전화처럼 아픈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고 한 손에는 아이스크림까지 들고 있었죠. 저는 그걸 보고 거의 확신에 차서 아내를 바로 따라가 붙잡았어요. 그때 저를 발견한 2 사람의 표정은 똑같았습니다. 딸도 놀랐고 아내는 더 놀랐어요. 저는 딸의 손만 잡고는 아내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제 이마의 상처며 얼굴을 보고 놀란 딸을 진정시키고 천천히 물었어요. 혹시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 시켰어? 딸은 작게 부정했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화내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네 탓도 아니고. 알지? 아빠는 진실을 알고 싶어. 거짓말은 나쁜 거거든. 아주. 거짓말을 왜 시켰어? 내가 아빠를 보고 싶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올 거라고. 그랬구나. 아빠가 보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응. 안 그럼 아빠를 못 볼 수도 있다고 그랬어, 엄마가. 아, 그래. 우리 딸 착하네. 딸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 정말? 그럼 친구들이랑 조금만 놀게. 그래. 아빠가 베란다에서 다 보고 있을 거야. 알았지? 응, 응. 저는 그렇게 딸이 노는 걸 조금 보다가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내는 제 표정을 보고 이미 기가 팍 죽어 있더군요. 저는 이전처럼 따져 물었고 아내는 딸이 한 말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딸이 하도 보고 싶다고 조르기도 했고 전화도 받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아내에게 현재 제 상황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과로로 쓰러져서 이마가 찢어진 것부터 업무에도 몹시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도요.
아이가 아무리 졸라도 넌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솔직히 말해. 너 애한테 시킨 거지. 지금도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맞지? 아니야, 억울해. 그냥 애가 아빠 보고 싶다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고. 나 업무 중인데 계속 전화를 받을까? 그때마다 아프다고 하는 게 정상이야? 내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어쩌면 그래. 엄마라는 사람의 애한테 뭘 가르치는 거야? 설령 애가 그랬어도 당신이 같이 하지 말았어야지. 아니야? 나도 무서워서 그랬어. 놔두고 혹시나 바람 피우는 건 아닐까. 출장 가면 이상한 곳 다니는 남자들도 많다고 하니까 나는 이번엔 거짓말이 아니라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어. 진짜야. 나쁜 의도는 아니었고 당신이 보고 싶고 그런데 방법이 없어서 그랬어. 이제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못 믿겠어. 아니, 이제 못 믿어. 앞으로 아플 예정이면 나한테 진단서, 병명 다 끊어서 보내. 오빠, 이렇게 가버리면 난 어쩌라고. 나 쓰러졌어. 당신의 그 단순한 생각으로 벌인 일 때문에. 이게 만약에 회사가 아니라 차 아니었으면 어떨 것 같아. 아니면 당신이랑 아이랑 병원에 가는 길이었다면? 너란 여자는 정말 생각이라는 게 없어. 내가 죽어야 그 짓 안 할래? 오빠,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저는 싸움의 방식이 항상 대화로 풀릴 때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는 그런 게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장 싫어하는 회피형 인간이 되기로 했습니다. 이제 더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처럼 따라주지 않을 각오까지 했거든요. 아내도 제가 정말 화가 났다는 걸 알았는지 한동안은 저를 괴롭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흘렀을 때 아내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때는 아이가 아프다고 했죠. 머리가 어지러웠고 솔직히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일단 아내부터 의심했어요. 거짓말 하는 거지? 왜? 내가 바람이라도 피울까봐? 차라리 사람을 붙이는 거 어때? 이렇게라도 관심 받고 싶어? 전에는 가족들도 아프다고 하더니 이번엔 우리 애가 아프다고? 그런 말을 하면서 넌 찜찜한 생각도 들지 않는 거야? 이번에는 진짜야. 아빠만 찾고. 나도 미치겠어. 정말이라고. 나 당신 말 이제 못 믿어. 아이 바꿔. 애가 아픈데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거야? 안 바꿔? 야, 그럼 나도 안 가. 내가 전에 말했지. 진단서 끊어서 말하라고. 너 자꾸 이런 식이면 나 언젠가 장거리 운전하다가 먼저 죽을 거야. 나 죽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 이렇게 괴롭히려고 하는 거냐고. 좋아. 증거 줄게. 됐니? 기다려. 몇 시간 후에 제 휴대폰으로 아내가 찍은 병원 기록이 도착했습니다. 급성 장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내에게 미안해졌죠. 아무리 아내라고 해도 설마 아이가 아픈 걸로 거짓말을 하진 않았을 텐데 어쩐지 계속 그 부분이 마음에 걸리더군요. 그래서 그 뒤에는 아이가 아프다는 말에는 바로 응답하긴 했습니다. 무엇보다 꽤 오랜 기간 치료를 해야 해서 전화도 웬만하면 다 받았고요. 주말에 찾아갔더니 아이는 정말이지 계속 설사를 했습니다. 살도 이전보다 훨씬 많이 빠졌고 아내의 말이 진실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내와 아이 모두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 했어요. 때마침 제 출장도 끝이 났고 아내가 걱정하는 일이 줄어서 안심도 되었죠. 하지만 문제는 아이가 계속 아프다는 거였어요. 이 역시 원인을 알 수 없었지만 약효가 들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각종 검사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문제는 없었고요. 그런데 속에서는 계속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하다가 한 가지 묘수를 생각했죠. 요즘 가정용 CCTV 카메라가 많은 거 아시나요? 아이들이나 반려동물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해요. 인터넷 와이파이만 있으면 연결이 되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정보를 볼 수 있죠. 무엇보다 동작을 감지해서 일정 시간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해서 혹시 보지 못한다고 해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걸 사서 연결을 한 뒤에 거실 근처 구석에 그걸 숨겨놨습니다. 그걸 숨기고 나서 휴대폰으로 확인을 하니까 안심이 되면서도
아내의 거짓말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변한 제 스스로가 너무 싫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건 아내의 일을 넘어서 아이에 관련한 부분이니 양심에 찔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의혹을 확실히 해소해야만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했고요. 다행히 거실과 부엌까지는 볼 수 있을 정도였고 각도 변경이 가능해서 실시간으로 아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걸 설치하고 일주일 좀 지났을 때 저는 아내의 충격적인 행동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바로 아이가 병원에서 받은 약을 버리는 영상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끝까지 보았고 이윽고 아내가 그 약을 다른 약으로 교체하는 것도 보았어요. 뭔가 다른 약인 것만 보이고 정확한 명칭이 보이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와서 어떤 약으로 교체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변비약이었어요. CCTV를 보면서 보였던 정확한 약통의 색깔과 그 효과가 보이니 저도 모르게 손을 덜덜덜 떨게 되었죠.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회로가 정지된 느낌이 들었어요. 자신의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아이에게 이런 짓까지 하는 여자라는 생각에 소름도 끼쳤고 말입니다. 저는 이 일을 가장 먼저 어디에 알려야 할까 했어요. 그리고 그건 아내가 거짓말을 하게 된 원인으로 자연스럽게 향하게 되었죠. 저는 장모님 댁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영상까지 보여주면서 아내가 이제까지 한 거짓말에 대해서 모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무관심과 방치 속에 키웠다는 그 두 분이 제 이야기를 다 듣지도 않고 울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멈추고 두 분의 감정이 잦아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한 10분 정도 그렇게 흐느끼시더니 장모님이 먼저 입을 여시더군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 일을 어쩌면 좋나. 그게 무슨 말이죠? 딸이 오래전부터, 아니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거짓말을 해왔었어. 작은 거짓말쟁이라고 부르곤 했을 정도였고. 네? 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우린 이제까지 이 자네가 바람을 피우는 걸로 알고 있었어. 전에 딸이 우리 집에 와서 울면서 그러더라고. 힘들다고 말이야. 바람이요? 내가 딸을 잘못 키웠구만. 이 면목이 없네. 하지만 걔도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야. 아니, 아닐 거라고 믿고 있어. 우리 애를 방치한 적도 학대한 적도 없다네. 다른 부모처럼 24시간 케어하지 못했지만 부끄러운 짓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 생각해보게나. 우리가 자식이 둘도 아니고 딱 하나인데 뭐하러. 그러니까 애초에 그럴 때 병원에 데려갔어야 했다고 내가 했잖아. 이제 와서? 우리까지 제발 옛날 일로 싸우지 좀 맙시다. 네? 나도 답답하니까 그러지. 대체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야? 우리도 그런 면을 알고 있어서 자네를 의심하진 않았어. 설마 했지만 우리 애가 자기가 낳은 딸한테까지 그런 몹쓸 짓을 할 줄은 몰랐네. 장모님은 그 말을 끝으로 거의 쓰러지듯 오열했습니다. 이 일을 어째? 제가 정말 왜 저러는 거야, 응? 그만 울고 대책을 마련을 해야지. 저러다가 사람 잡어 이 사람아. 그러니까 두 분은 아내가 거짓말을 병적으로 한다는 걸 알고 계셨군요. 결혼을 하면서도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만. 오히려 더 진화하고 있는 기분이에요. 전에는 앞뒤 맞지 않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일단 거짓말을 하고 그 뒤에 진실을 끼워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자신의 말의 정당성을 위해서 아이를 희생시키는 일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증상, 이 어린 시절부터 지속되었었어. 우린 처음에 애정결핍, 이런 거 정도로 여기고 가볍게 넘어갔지만 정도를 더해갔지. 그렇게 듣게 된 아내의 과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작 11살의 나이부터 아내는 본격적으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땐 그 대상이 본인이 아니라 장인 어른에게는 장모님에 관한 말을, 장모님에게는 그 반대로 했다고 해요. 이를테면 서로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그런 말이었죠. 때문에 두 분은 수차례의 이혼 위기까지 겪었다고 하더군요.
서로가 아니라고 했지만 믿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고 별거까지 하실 정도로 사이는 틀어졌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내는 어린아이였고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어린아이가 하는 말은 사실이라고 믿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시간이 한참이나 흐른 뒤에 아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걸 알아차렸지만 부부 사이는 이미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같다고 해요. 우리는 이혼 후에 재결합을 했다. 한동안 서로를 보지도 않았고 말이야. 재결합이요? 그래. 그때 우리 딸이 우리 집에서 조금 지내고 아내 집에서 지내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갔는데 이 아내가 빠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보이더라고. 거짓말하는 걸 알아차린 건가요? 그래. 중학교 2학년일 때 그 무렵이었지. 아내와 이야기를 따로 했고 우리는 서로 녹음까지 해서 말을 맞췄어. 그리고 확신하게 된 거고. 두 분은 아내를 설득해 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모든 수단을 이용했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의 탓으로 문제를 돌렸답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기에 그런 식으로 표출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고 더 잘해주고 애정을 듬뿍 주는 방향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난 걸지도 몰라. 무지한 우리가 애를 망쳐버렸을지도 모르지. 더 심해지더라고. 성적표를 위조해서 전교 1등 했다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학생회장 됐다. 불우한 친구를 도왔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앉은 식탁 앞에서 늘어놓기 시작했거든. 어느 순간부터 포기, 이런 걸 하게 되었다. 자네한테는 미안하지만 결혼을 했을 때 자네가 내 딸이 거짓말을 잘하는 걸 안다고 했을 때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여겼었어. 자네가 잘 해결해 주길 바라면서 말이야. 그때 우리가 미리 언지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하네. 걘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몇 번이나 죽일 정도로 죄의식이 없어. 솔직히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었어. 정말이지. 이 자네를 본 낯이 없네. 거짓말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로 심각했다면 병원을 데리고 갔었어야죠. 장인 장모님도 너무하십니다. 이건 아니죠. 우리도 데리고 갔었어. 그런데 의사 앞에서 우리를 학대 부모로 만들고 우리가 옆에 있는데도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러는데 견딜 수가 없더군. 일단은 좋습니다. 아내 병원 데리고 갈 거고 도와주실 부분 있으면 반드시 두 팔 걷고 도우셔야 해요. 아셨죠? 이거 부탁 아니에요. 저는 단단히 약속을 받아냈고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죽을 먹이는 아내를 보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꾹 눌렀고요. 저는 아이를 챙겨서 저희 집에 아이를 맡겼고 다시 돌아와서 혼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아내가 뭐라고 묻기도 전에 뺨을 때렸어요. 누군가를 평생 한 번도 때려본 적이 없는 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건 제 아이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고요. 미쳤어? 지금 나 때렸어? 아이한테 먹인 약이 뭔지 알아. 집에 CCTV 달아놨어. 이제 보니 의처증 이런 거 있어? 이거 이혼 사유 되는 거 몰라? 이제 날 그쪽으로 몰려고? 왜? 이혼을 그렇게 하고 싶어? 너희 부모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혼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뭐? 하긴 자기 부모님도 제 손으로 이혼시키려고 하는데 잘도 그러겠다. 우리 엄마 아빠 만났어? 그래. 그 사람들 말 믿지 마. 믿지 말라고. 그럼 딸 몸 아프게 하는 널 믿을까? 미쳤니? 어쩜 인간이 그래? 그건 이제 당신이 내 말을 믿지 않아서 그랬어. 정말로 딱 며칠 정도만 양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 어린아이 용이기도 하고 진짜 아팠다고. 근데 이제 내 말은 아무것도 믿지 않으니까 나도 알아. 나도 미친 거 알아. 아내는 벌겋게 얼굴이 달아오른 상태로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한테 진실이 있기는 해? 어쩌면 부모를 이혼시켜, 어? 그건 진짜 아니야. 그건 우리 부모님이 잘못한 거라고. 너 나랑 병원 제대로 갈래? 아니면 진짜 이혼을 할래?
참고로 이 정도면, 아니, 네가 아이한테 변비약 먹인 걸로도 양육권은 내가 가질 수밖에 없어. 아이한테 접근도 못하게 내가 막을 거고,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들었어? 이제 선택해. 병원 갈게. 진짜 병원 가서 치료할게. 제발. 아내는 실제로도 진짜 병원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첫 방문에서는 간단한 부분을 체크하고 몇 분의 짧은 상담이었지만 자세한 건 꽤 시간이 걸리는 걸 작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종의 정신정밀 검사라고 할 수 있는데 몇 시간에 걸쳐서 작성을 하고 또 며칠 후에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방식이었어요. 그렇게 받게 된 진단명은 연극성 성격장애였습니다. 연극성 성격장애가 굉장히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남기자면 한 개인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감정이나 행동상의 특징을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증상 중에서 대표적인 게 감정의 표현이 과장되고 주변의 시선과 관심을 받기 위한 특징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 역시도 그 범주에 해당하는 거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겪는 정신병의 일종인데 인구의 2~3% 정도가 연극성 성격 장애라고 하며 여성에게 더 흔하게 나타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 원인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형성된 거라고 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더 상담을 해봐야 알지만 아마도 어린 시절에 아내가 겪었을 것만은 진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내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더 했습니다. 나한테까지는 관심 끌 필요 없어. 생각을 해봐. 나는 이미 다 알아. 최악도 이 정도 최악은 없어. 여기서 더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이혼할 생각도 아니야. 난 치료가 될 거라고 믿고 그건 당신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해.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다독였어요. 그러니까 진실만을 말해봐. 네가 아는 진실.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않을 때였어. 아빠랑 밖에서 밥을 먹기로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더라. 내가 그 전날에 돈가스 먹고 싶다고 해서 사준다고 했거든. 그래서 어린 마음에 아파트 입구에서 나가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 아내는 기다림에 지쳐서 놀이터에 있다가 우연히 입구 근처를 아빠가 지나가는 걸 목격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조심조심 쫓아갔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런 게 있잖아요. 돌발적으로 장난을 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말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낯선 여자와 다른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문을 두드렸고 자신의 딸이 뒤를 밟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아빠는 나한테 거짓말쟁이라고 했어. 난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데. 날 때렸고 이혼을 할지도 모른다면서 엄마한테 말을 못하게 했고. 뭐? 그게 정말이야? 이제 더 이상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걸 것도 없지만 정말 사실이야. 아내는 그간 거짓말을 하면서 부모, 저의 아이, 심지어 조부모의 이름을 걸면서 맹세를 해왔기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였어요. 비록 아무것도 걸진 못했지만 저는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급식을 먹고 토한 적이 있어. 보건실에서 누워있다가 담임 선생님이 조퇴하라고 해서 집으로 향했지. 근데 현관문을 열어보니까 엄마가 다른 남자랑 뽀뽀를 하고 있는 거야. 엄마는 아니라고 했지만 내가 봤을 때는 확실해. 그런데 또 그걸 말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시더라. 두 분은 날 작은 거짓말쟁이라고 불렀어. 정작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 놓고. 정말이야? 어린 아이에게 부모의 이혼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 그래서 나는 그걸 계속 참고 또 참았어. 하지만 결국에 두 분은 갈라서셨어. 어린 나를 서로 맞지 않겠다고 싸우기까지 하면서 말이야. 두 분 다 내가 껄끄러웠을 테니까. 근데 왜 전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 나한테 말할 기회가 있었잖아. 비밀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 부분만 빼면 나머진 똑같아. 날 방치하기 시작했고 내가 감시 카메라라도 되는 것처럼 피하더라고.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거짓말하기 시작했어.
모르겠어. 나도 내 머리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 난 그냥 노력하는 거였어. 날 봐주지 않으니까 그게 다 나 때문인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랬어. 그래. 그래, 그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애한테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병은 고치면 되는 거야. 네가 마음을 강하게 먹어. 알았어?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우리 아이 잘 키워야지. 또 어린 시절 당신처럼 외롭게 하지 말자.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단순히 지독하고 못된 습관인 줄 알았던 아내의 거짓말은 진짜 마음의 병이었어요. 방치 속에서 자라 관심을 끌기 위한 거짓말, 그리고 부모의 외도로 인한 부분 때문에 저를 향한 의심이 불러온 총체적인 결과였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비밀을 알아버린 대가로 받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것이었죠. 서로의 외도와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아이를 거짓말쟁이로 만든 거나 서로 재결합하기 위해서 아이의 마음을 산산조각낸 것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범죄였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진실을 덮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상대의 말을 누구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였을 테니까 말이죠. 저는 상담을 통해서 문제의 근원인 아내와 장인 장모님을 분리시키는 것에 조언을 구했고, 선생님은 아내와 그 두 분을 최대한 멀리하는 정도로 거리를 두라고 하셨어요.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돌아가려고 하는 친부모님의 곁이 아내에게는 오히려 독이나 다름없었으니까 말입니다. 아내는 현재까지도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어요. 이따금 마음이 홀가분해졌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치료는 저 역시도 함께 갈 때가 많은데 그때는 아내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고 입장을 바꿔보기도 하면서 서로가 많은 부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주 느리지만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이가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저 밝게 저희의 모든 애정을 받으면서 자라는 것이 그 시작이 되어주었고요. 약간의 복수일지는 모르는데 매달 드리던 장인 장모님의 용돈을 끊어버렸습니다. 인연을 끊겠다는 둥, 어쩌면 아내에게 그럴 수 있냐는 둥, 싸움으로까지 가고 싶지도 않아서 아내의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어느 정도 이해해달라고 했더니 아무 소리도 못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은 주변에 누군가가 거짓말로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나요? 아니면 습관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거짓말을 하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한 번은 귀를 기울여 주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몸이 아프진 않을지 몰라도 마음은 아플 수도 있거든요. 거짓말을 잘하는 방법에서 어느 정도의 진실이 필요하다는 거, 그건 정말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거짓말 속에서 단 1%의 진실이 숨어 있는 걸지도 모르는 거죠. 저는 앞으로 이 상황을 잘 이겨내려고 합니다. 힘이 들어도 이제 가족이니까 말이에요.